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85세,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예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고작 66세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7년이에요. 17년을 아프고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85세를 넘기는 사람과 못 넘기는 사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올까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7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담배 피우시고 짜게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병원도 잘 안 가셨죠. 두 번째 분도 비슷한 나이에 가셨는데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이 심했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치명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를 못 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6가지 치명적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 공통점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입으로 수명을 깎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85세를 못 넘기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거의 대부분 식습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짜게 먹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짜게 먹죠?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맛있긴 한데 이게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은 10g이 넘어요. 2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요. 쓰러지는 거죠. 뇌졸중 환자의 절반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생겨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짜게 드셨어요. 국물은 꼭 다 드셔야 하고 김치는 꼭 국물까지 먹으셔야 했죠. 그러다가 7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10년을 침대에서 보내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짜게 먹지 않으셨다면 90까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과식과 야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당뇨로 인해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서 절단하게 되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10년에서 15년 짧아요. 야식은 더 나빠요.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지방으로 쌓이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다 생겨요.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밥만 대충 먹고 마는 분들 많으세요. 고기는 안 드시고 생선도 귀찮고 그냥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요.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면 골절돼요. 특히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대퇴골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예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증이 생기거든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은 드셔야 해요. 60kg이면 60g이에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기 작은 접시 하나 정도예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꼭 드세요. 네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입니다. 라면, 과자, 빵, 햄버거, 치킨 이런 음식들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죠. 하지만 물은 정말 중요해요.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신장도 망가져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받아야 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싱겁게 드시고 적게 드시고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 국물은 버리고 밥은 조금 덜 담고 반찬에 고기나 생선 한 접시 추가하고 물병을 항상 옆에 두세요. 이것만 해도 1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다음 식사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운동 결핍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TV 보고, 신문 보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시간 다 합치면 몇 시간 될까요? 10시간? 12시간? 좌식 생활이 암보다 무섭다는 거 아세요?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아요.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다리에 피가 고이고 혈전이 생기고 그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끝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패턴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앉아있고 저녁 먹고 또 앉아있고 그러다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절대 85 못 넘겨요. 심혈관 질환이 1등 공신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혈관도 탄력을 잃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생기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패턴은 근력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요. 70세가 되면 40세 때보다 근육이 30%나 줄어들어요.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요. 넘어지기 쉬워지죠. 70세 이상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대퇴골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뼈가 쉽게 부러져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평생 운동 한 번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는데 75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대퇴골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 와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운동만 했어도 근육이 있었을 거고 넘어져도 안 다쳤을 거예요. 세 번째 치명적 패턴은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하는 마인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하면 다쳐. 그냥 쉬는 게 나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보세요. 다들 움직여요. 산책하고 밭일하고 체조하고 계속 움직이세요. 몸은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녹슬어요. 네 번째 치명적 패턴은 과격한 운동으로 무리하는 겁니다. 반대, 극단도 위험해요.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등산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면 다쳐요. 무릎, 허리, 어깨 다치고 심하면 심장마비도 와요. 운동은 꾸준히, 적당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는 게 100배 좋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걷기예요. 하루에 30분 천천히 걷는 거예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면 돼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심장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혈압 내려가고 혈당 조절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게다가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별로 맞춤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50대는 아직 젊으니까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다 좋아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 가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좋아요. 60대는 걷기를 기본으로 하고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 추가하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로 유연성 기르는 것도 좋아요. 70대는 천천히 걷기, 스트레칭, 균형 운동이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80대 이상은 집안에서 가벼운 체조만 해도 돼요. 팔다리 쭉쭉 펴주고 목 돌리고 어깨 으쓱으쓱하고 이것만 해도 근육 유지되고 혈액순환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생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식사 후 집 안팎 걷기 10분, 오후에 의자 스쿼트 10번 3세트, 저녁 식사 후 동네 산책 20분. 이것만 해도 하루에 50분 움직이는 거예요. 충분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 낮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7년 길어져요. 7년이에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몇 분 움직였습니까? 만약 30분도 안 움직였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 안이라도 걸어보세요. 움직여야 삽니다. 정말이에요. 세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병원 기피입니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85세를 못 넘기는 세 번째 이유는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미루세요. 왜 그럴까요?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면 병 만든다더라, 돈 아깝다, 의사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행동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겁니다.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 분들이 30%나 돼요. 귀찮아서, 무서워서, 결과 나쁘게 나올까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1기, 2기 암은 거의 100%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3기, 4기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 이웃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3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3기였어요.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셨지만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검진을 받으셨다면 일찍 발견했을 거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행동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분명 증상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게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가슴 통증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고 숨 차는 건 심부전일 수 있고 소화불량은 위암일 수 있고 어지러운 건 뇌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고혈압 진단받고도 별로 안 아픈데?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 많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만성질환은 조용히 몸을 망가뜨려요. 10년, 20년 지나면 합병증이 와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세 번째 치명적 행동은 약 먹기 싫어서 임의로 중단하는 겁니다. 의사가 혈압약 드시라고 처방했는데 며칠 먹다가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약은 몸에 안 좋다더라 하면서 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거예요. 약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실제로 혈압약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아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좀 내려갔으니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끊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고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돼요.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지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치명적 행동은 민간요법만 믿는 겁니다. 암에 좋다는 버섯, 혈압에 좋다는 즙, 당뇨에 좋다는 환, 이런 거 드시느라 정작 병원 치료는 안 받는 거예요.
민간요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요. 암 환자가 병원 안 가고 민간요법만 하다가 손 쓸 수 없이 악화된 경우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행동은 증상을 숨기는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혼자 참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생존의 비밀은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암도, 심장병도, 뇌졸중도 일찍 발견하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게 돼요. 나이별 필수 검진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50대 이상은 매년 기본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체크하고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폐, CT/CT도 흡연자는 꼭 받으시고요. 60대 이상은 여기에 뼈 검사, 심장 검사 추가하세요.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 체크하고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로 심장 상태 확인하세요. 70대 이상은 치매 검사도 받으세요. 인지기능 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아버지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셨어요. 65세 때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됐는데 바로 제거하셨어요. 조직 검사 결과 초기암이었대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하게 제거하고 완치되셨어요.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그 용종이 자라서 진행성 암이 됐을 거예요. 당장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둘째, 호흡곤란. 셋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짐. 다섯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여섯째, 계속되는 기침과 피 섞인 가래. 일곱째,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임. 여덟째, 지속적인 복통. 아홉째,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함. 열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병원 가는 게 귀찮고 무섭더라도 가야 살아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과 고립, 외로움이 수명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해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상황은 혼자만 있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확 줄어들어요. 회사 동료들도 멀어지고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결국 혼자 집에 있게 돼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대화할 사람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암, 심장병, 치매 위험이 다 증가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친구들도 다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못 만나고 정말 외로우셨대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하고 대화하셨다고 해요. 결국 심한 우울증이 와서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외로움이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상황은 은퇴 후 역할 상실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나는 과장이야, 나는 부장이야, 나는 사장이야 하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다 사라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정체성 혼란이 와요. 역할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 건강도 빠르게 악화돼요.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치명적 상황은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건강을 망쳐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 체계예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이게 몸을 망가뜨려요. 네 번째 치명적 상황은 새로운 관계를 안 만드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하면서요. 하지만 옛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요.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못 만나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그럼 결국 혼자 남아요.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들어야 해요. 동호회 가입하고 봉사활동하고 평생 교육 듣고 이렇게 새 사람들을 만나야 외롭지 않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상황은 집에만 틀어박히는 겁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배달시켜서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이렇게 지내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요. 백세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놀라워요. 거의 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세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고 모임 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계속 사람들과 어울려요. 오키나와 백세인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모아이라는 시스템이 있대요. 5에서 6명이 평생 친구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비결 중 하나래요. 관계가 수명을 늘리는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또 뇌도 활성화돼요.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뇌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관계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화하세요. 옛날 친구한테, 자녀한테, 형제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전화해도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둘째, 밖에 나가세요.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가게 가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 날씨 얘기하고 이런 작은 소통이 다 관계예요. 셋째, 모임에 가입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주민센터 강좌, 동호회, 봉사단체,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넷째, 손주나 아이들과 시간 보내세요. 아이들과 놀아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말할 대상이 생기고 산책도 나가게 되고 책임감도 생기고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 연구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 위험이 50%나 낮아진다고 해요. 관계가 약이에요. 사람이 약이에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누구와 대화했나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외롭게 살면 일찍 죽어요. 함께 살아야 오래 살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 마음이 몸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암을 부른다는 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나오면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암세포를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치명적 심리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세상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노는 독이에요. 특히 심장에 독이에요. 분노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돼요. 이게 반복되면 심장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해요.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화를 달고 사셨어요. 작은 일에도 버럭 화내고 과거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65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와 분노가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치명적 심리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내일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과도한 걱정은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걱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이게 백혈구 기능을 떨어뜨려요.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면역세포인데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하면 감염에 약해지고 암에도 걸리기 쉬워져요. 또 걱정은 수면을 방해해요. 밤에 누워서도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요. 수면이 부족하면 온갖 병이 다 생겨요. 세 번째 치명적 심리는 우울증을 방치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우울증이 흔해요. 은퇴,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별,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불러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면서 방치하세요.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켜요. 우울하면 식욕이 없어서 안 먹게 되고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서 운동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 빠지고 낙상 위험 높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우울증은 치료해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받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해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신경전달물질 문제예요.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명적 심리는 완벽주의와 강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해, 자기 자신과 남들한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만족을 못해요.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지쳐요.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고혈압이 다 생겨요. 나이 들면 좀 느슨하게 살아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지세요. 다섯 번째 치명적 심리는 나는 쓸모없다는 자기 비하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짐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돼요. 어차피 나는 쓸모없는데 건강 챙겨서 뭐 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 마인드를 보면 긍정적이에요.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상이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요. 둘째, 취미 생활이에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뭐든 좋아요. 취미에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셋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해.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적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넷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재미있는 책 읽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외삼촌이 60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절망하셨죠.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셨대요.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살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셨대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하시고 감사 일기 쓰시고 명상하셨대요. 그리고 완치되셨어요.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래요. 마음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몸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웃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 공통점입니다. 나쁜 습관의 누적, 작은 독이 쌓여 목숨을 앗아간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흡연, 여전히 담배 피우시나요? 흡연은 폐암의 1등 공신이에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15배에서 30배 높아요.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위험도 몇 배로 올라가요. 나는 이미 50년 넘게 피웠는데 이제 끊어봤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담배는 언제 끊어도 효과가 있어요. 끊으면 즉시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화되고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져요. 10년 후에는 폐암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 끊으면 내일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소주는 백해무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술은 간을 망가뜨려요.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져요. 뇌도 망가뜨려요.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췌장도 망가뜨려요. 췌장염, 췌장암이 생겨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알코올 20g 이하로 권장해요. 소주로 치면 한 잔 반 정도예요. 그 이상 마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하세요. 수면 부족도 치명적이에요. 매일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온다고요. 하지만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돼요.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제거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해요. 뇌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뇨 위험도 증가해요. 하루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면 낮에 햇볕 쬐고 저녁에 가벼운 운동하고 카페인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생활도 문제예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시간에 자고 식사도 거르고 이렇게 살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생겨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3끼 규칙적으로 드세요.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종합하면 이래요. 나쁜 습관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여러 개가 겹치면 치명적이에요. 흡연하면서 과음하고 수면 부족에 운동도 안 하고 짜게 먹고 이렇게 살면 절대 85 못 넘겨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습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흡연하십니까? 매일 소주 반 병 이상 드십니까?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십니까? 운동 안 하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과식하십니까? 건강검진 안 받으십니까? 혼자 고립되어 계십니까? 항상 화내고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3개 이상이면 위험해요. 5개 이상이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85세를 못 넘는 사람들의 6가지 치명적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 짜게 먹고 과식하고 단백질 부족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물 안 마시는 것. 둘째, 운동 결핍.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근력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셋째, 병원 기피. 건강검진 안 받고 증상 방치하고 약 안 먹고 조기 발견 놓치는 것. 넷째, 고독과 고립. 혼자만 있고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다섯째, 스트레스와 부정적 마음. 분노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방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섯째, 나쁜 습관의 누적. 흡연, 과음,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반대로 85세를 넘어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싱겁게 먹고 적게 먹고 단백질 충분히 먹고 매일 30분 걷고 정기검진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습관 없이 규칙적으로 살아요. 간단하죠? 생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금 줄이세요.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 국물 버리세요. 둘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면 돼요. 셋째,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미뤄왔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넷째, 사람 만나세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모임 가입하고 밖에 나가세요. 다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 일기 쓰고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나쁜 습관 끊으세요. 담배, 술, 지금 당장 줄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세든 70세든 지금부터 바꾸면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나는 90까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소금부터 줄이고 다음 주부터 걷기 시작하고 다음 달에 건강검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여러분, 85세는 목표가 아니에요. 통과점이에요. 90, 100세가 목표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관심을 가진 거니까요.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높아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5세는 가볍게 넘기시고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도 제법 해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고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 65세가 되신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겨우 5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거지가 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6가지나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이 한두 개만 해당돼도 여러분의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각의 특징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생활 수준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급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전혀 줄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연금 200만 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출도 2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습관의 힘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해온 소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매주 토요일 아침 골프장 가는 게 습관이었다면 은퇴했다고 갑자기 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골프장에 쓰던 분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걸 뚝 끊기는 어렵죠.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나 은퇴해서 돈 없으니까 저렴한 데서 먹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먹어요. 한 달에 4대번만 그래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셋째,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같은 것도 계속 구매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세요. 58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 전에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준 거죠. 그럼 지출도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후배들한테 밥 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명절 때 조카들한테 용돈도 예전처럼 10만 원씩 주셨고요. 부인께서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옷을 사셨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면서 좋은 거 입고 다녀야지라는 생각이셨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이 2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쓰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1년이면 3천만 원, 3년이면 9천만 원이 까먹는 겁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랑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계적으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지출 항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은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 3개월은 골프 횟수를 월 4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재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정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배우자랑 자녀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제 수입이 줄었으니까 함께 지출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협조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약하는 게 초라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의 체면을 지키려고 돈을 펑펑 쓰다가 70대에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초라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자식 사랑이 각별하잖아요. 자식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서울 기준으로 웬만한 전세 하나 얻으려면 5억 원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결혼식 비용, 혼수, 신혼여행까지 하면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럼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바라면서요. 그래서 자기 노후 자금을 털어서 2억 원, 3억 원을 줍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하고, 육아비도 보태줘야 하고, 어린이집 비용도 내주고, 온갖 사교육비까지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의 50대, 60대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자산의 30%에서 40%를 자녀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3억 원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남는 돈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더 안타까운 건 자녀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죠. 하지만 일부는 정말 부모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제가 아는 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이 결혼할 때 2억 원을 보태줬어요. 작은 딸도 결혼할 때 또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럼 벌써 4억 원이 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큰딸이 사업을 한다면서 또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줘야 하는 돈이죠.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최 씨는 60세에 가지고 있던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남은 돈은 2억 원. 거기에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빠듯하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도와준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노후에 빈곤해지면 결국 자녀한테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5억 원이면 최소한 3억 원은 내 노후용으로 남겨둬야 해요. 2억 원까지만 자녀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지원할 때는 명확한 용도를 정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셋째, 자녀에게도 독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헤쳐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 이 두 가지만 피해도 노후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6가지 특징 중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몇억 원을 날릴 수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와 도박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은퇴자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들은 다 돈 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안감이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에 있는 돈은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을 불려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60대에 갑자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젊었을 때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대박이다라는 소리 듣고 몰빵하는 거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을 한 종목에 다 넣어버립니다. 처음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아서 더 큰 돈을 넣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그런데 이번엔 반토막이 나버려요. 5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패닉에 빠지죠. 손절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더 떨어질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2,5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코인입니다. 요즘 코인 투자하시는 중장년층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억 원을 넘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10억 원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몇 천만 원씩 넣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몇 배나 큽니다. 하루에 20%, 30%씩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세 확인하고, 그러다가 폭락하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게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발된다더라, 여기 지하철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투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 단순한 소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몇억 원씩 넣었다가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고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요. 제가 아는 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62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금 4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3억 원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1억 원으로 재미삼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1억 원이 1억 3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예금했던 돈까지 깨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21년 초였어요. 주식이 고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4억 원이 3억 원, 2억 5천만 원, 2억 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도 곧 오를 거야 라고 버티다가 결국 2억 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1년 만에 2억 원을 날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손해를 봐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는 다릅니다. 한번 손해보면 만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60세라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40% 이하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예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넣는 겁니다. 70세면 위험 자산을 30%로 더 줄이고요. 둘째,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예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단기 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은퇴 후 투자는 월 배당이나 연 배당을 받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타로 돈 벌려고 하면 10중 8구 손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이든 해외 선물이든 파생 상품이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예적금이랑 국채, 우량 배당주 정도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투자만큼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뭘까요? 바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가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나가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거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병원비, 물리치료비, 건강기능식품비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더 큰 문제는 중증질환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거 한 번 걸리면 몇천만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다 커버가 안 돼요. 본인 부담금이 보통 30%에서 50%는 됩니다. 치료비가 5천만원이면 본인이 2천만원은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건강관리를 오히려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많아지니까 게을러져요. 현역 때는 바쁘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은퇴하고 나면 내일 해도 되지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도 미루고 건강검진도 미루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둘째, 아프면 돈 나간다고 생각해서 참습니다. 어디 아파도 참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가 병이 커져서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초기에 1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나중에 1000만원 들여서 고치는 거죠. 셋째, 식습관이 나빠집니다. 혼자 먹거나 부부끼리만 먹다 보면 대충 먹게 돼요. 라면, 냉동식품,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비만이나 당뇨 같은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는 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현역 때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운동을 뚝 끊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10kg이 쪘어요. 그러다가 67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만 관리했는데 점점 악화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발에 궤양이 생겨서 또 병원 신세를 졌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병원비로만 5천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이분이 만약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뇨도 안 걸렸을 테고 5천만원도 안 썼겠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근처 공원을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셋째, 식단을 챙겨 먹으세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혼자 먹더라도 대충 먹지 마시고 정성껏 차려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을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등산 모임이든 뭐든 좋으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건강이 곧 돈이고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미루는 일이에요. 뭘까요? 바로 연금과 보험 설계를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각종 보험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65세부터 받는 건데 58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조기 수령하면 매년 6%씩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58세에 받으면 7년 일찍 받으니까 42%가 깎여요. 그럼 58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 가는 거예요.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총 3억 원을 받고 58만 원 받는 사람은 1억 7,4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1억 2,600만 원 손해예요.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심지어 65세보다 더 늦게 받으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요. 70세에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여러 개 가입해 놓고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수수료만 나가는 상품도 있고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해서 안 좋은 상품은 해지하고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적으로 5개에서 10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중복 보장이거나 불필요한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암보험을 3개나 가입한 분들이 계세요. 암에 걸리면 3개 다 보험금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3배로 내는 거라 손해입니다. 또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 내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험을 재설계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귀찮아서 복잡해서라는 이유로요. 제가 아는 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70세에 보험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한 달에 보험료로 60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험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특약, 수익률 낮은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정리를 했더니 한 달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 원을 절약한 거죠.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년에 한 번은 꼭 연금과 보험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세요. 귀찮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돈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재무설계사나 보험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면 손해예요.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잊지 마세요. 퇴직연금을 그냥 예금으로만 받아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연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돈 문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돈 문제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까요? 바로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왜 돈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외로우면 이상한데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동구매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어울렸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충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 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요. 한 달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홈쇼핑으로 돈을 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누군가 친절하게 말을 걸면 쉽게 속아요. 어르신, 복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투자하시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균 피해액이 1인당 3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신데 자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정부 기관 직원이라면서 어르신, 복지 혜택 신청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며칠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범인은 도망간 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린 겁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외롭지 않았다면,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회활동을 계속하세요.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지관, 노인정, 도서관, 등산 모임, 자원봉사 뭐든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정신 건강이 유지되고 외로움도 덜 느낍니다. 둘째, 취미를 가지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뭔가 하나 재미있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상통화를 하거나 문자라도 주고받으세요. 그게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이든 은행이든 절대 전화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의심스러우면 자녀들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6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것. 이건 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 이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내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와 도박을 구분 못하는 것. 이건 안전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정기 검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금과 보험 설계를 방치하는 것. 이건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 이건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취미 생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특징 중에서 한두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연금과 보험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부족한 건 보완하세요. 셋째,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은퇴 후 거지가 되는 건 불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과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행복하고 풍요로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한 달 20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짜는 법, 알뜰하게 사는 노하우, 작은 돈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